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28조 원 가까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돈이 이렇게 풀리면 경기가 좋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기대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요. 이 돈이 소비나 투자로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보통 통화량이 늘면 시장의 활기가 돕니다. 기업은 투자하고 가게는 소비를 늘리고 경제가 돌아가야 정상이거든요. 오늘은 이 통화량 급증의 진짜 원인을 뜯어보고 이게 여러분의 자산과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돈의 흐름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2월 기준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광의통화, 그러니까 M2가 4,08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23조 4천억 원이 늘었어요. M2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입니다. 현금, 예금, 적금, 보험 같은 것까지 다 합친 수치예요. 3조 4천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59조 원입니다. 한 달에 23조 원이면 국방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돈이 시중에 한꺼번에 풀린 셈이에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걸 일상 비유로 바꿔볼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갑자기 한 달에 120만 원을 더 받은 셈이에요. 그 정도 규모의 돈이 한 달 만에 경제에 추가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 4월부터 M2는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8월에 처음으로 4천조 원을 돌파했고 10월에는 약 4,487조 원까지 치솟았어요. 11월에 잠깐 숨을 고르며 약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 줄어든 거였죠. 그런데 12월에 다시 23조 원 넘게 반등한 겁니다. 한마디로 잠깐 쉬었다가 더 크게 돈이 풀린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다시 활짝 연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급격히 돈이 늘어났을까요? 그러면 이 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지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외화예수금 급증입니다. 2년 미만 외화예수금을 포함한 기타 금융상품이 무려 10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입 대금 예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기업들이 은행에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12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기업들이 달러를 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 그대로 예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니까 굳이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째, 수십 주식 저축성계금이 7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건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예금이에요. 한국은행은 이 증가가 기업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가계의 연말 상여금 유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은 결산을 앞두고 현금을 쌓아두고 가계는 보너스를 받아서 잠깐 넣어둔 거예요. 수십 주식 예금이라는 건 쉽게 말해 보통 예금이나 MMDA 같은 거예요. 아무 때나 뺄 수 있으니까 돈의 주인이 아직 뭘 할지 결정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기업 자금 유입이 가장 컸습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12조 9천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보였어요. 기업이 12조 9천억 원, 가계와 비영리 단체가 10조 4천억 원, 기타 금융기관이 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기업이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요. 이건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겪었던 현상과 비슷합니다. 기업이 돈은 버는데 투자는 안 하고 현금만 쌓아두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M1, 그러니까 협의통화 쪽도 살펴볼게요. M1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M1은 1,342조 9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8조 6천억 원, 역시 0.6% 늘었습니다. M2와 M1이 동시에 0.6%씩 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유동성도 같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정기예금 같은 데 묶어두지 않고 수시로 뺄 수 있는 형태로 돈을 들고 있어요. M1과 M2의 차이를 비유로 설명하면요. M1은 지갑 속 현금이고 M2는 지갑 현금에 통장 잔고까지 합친 겁니다. 둘 다 늘었다는 건 지갑도 두둑해졌고 통장도 두둑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투자 기회를 노리고 대기 중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투자 대기 자금이 쌓이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돈을 쓸 곳이 없어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지금 상황에서 후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늘고 있으면 당연히 걱정되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 가격 버블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현재 M2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7%인데 장기 평균이 7.5%거든요. 금리 인하기 평균은 10%대 초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풀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M2 증가율이 10%를 훌쩍 넘겼거든요.
한국은행은 통화량 증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환율이나 집값 불안이 유동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럴듯한데 체감은 다르거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3%대 증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4.4%로 올라왔고 9월에는 5.4%까지 찍었어요. 추세가 분명히 위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괜찮다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는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천이 37.5도인 사람을 두고 40도까지 간 적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추세가 올라가고 있다면 경계는 필요하잖아요.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정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반발 먼저 흐름을 읽어야 기회가 보이는 법이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가 왜 멀어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 흐름을 따라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재정 확대 기조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글로벌 금리 환경 전체가 바뀌고 있어요. 흐름을 보면요. 2024년 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불지폈고요. 관세라는 게 결국 수입품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죠. 미국 모기지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 전망을 대폭 낮춘 겁니다. 이게 왜 한국에 중요하냐면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한국도 못 내립니다.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국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미국에 돈을 넣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 내수 경기 부양과 환율 방어 사이에서 진퇴양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통화량은 늘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안 되면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첫 번째, 달러 예금입니다. 외화 예수금이 10조 9천억 원이나 늘었다고 했잖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달러 예금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달러로 자산을 옮기는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두 번째, 주식 대기 자금입니다. 수십 주식 예금이 늘었다는 건 주식시장 진입을 기다리는 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12월 수출이 13.4% 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46%나 급증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12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어요.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 대기 자금이 쌓이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부동산 관망 자금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을 때는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날 조짐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연끌해서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매수자도 매도자도 눈치만 보고 있는 전형적인 교착 상태예요. 네 번째, 단기 예금에 정체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 쪽을 보겠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도 실물로 안 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긍정적인 쪽을 보면 수출은 여전히 강합니다. 설비 투자도 늘고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쪽을 보면 소비자 심리는 하락하고 있고 소매 판매도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죽어가고 있는 전형적인 양극화 구조예요. 이 구조가 왜 문제냐면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 소비와 투자로 순환되지 않으면 결국 경제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예금에만 쌓아두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있으니까요. 돈의 순환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돈은 많은데 돌지 않는 상태. 마치 혈액이 있는데 순환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포커스 경제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는데요. 연초 통화량 흐름이 올해 경기의 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느냐, 금융시장에만 머무느냐의 차이예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실물보다는 금융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자산 가격만 오르고 실질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요. 여기에 정부의 재정 정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부는 추가 국채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국채를 안 찍겠다는 건 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신속한 추경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식용유와 라면 같은 생필품 가격 안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초과세수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것만으로 경기 부양에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경이 늦어지면 내수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미국 쪽에서도 변수가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당국이 자본 규제 개편안을 마무리하면서 자본 요건이 소폭 감소할 전망인데요. 미국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구매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미국 소비가 줄면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 향이거든요. 미국 경기가 꺾이면 한국 수출 호조도 끝날 수 있어요. 결국 글로벌 금리 환경이 경직되면서 한국은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쌓여있는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 이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중립 시나리오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머물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겁니다. 실물 경제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패턴이에요. 비관적 시나리오는 최악입니다.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멈추는 상황이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유동성이 갈 곳을 못 찾고 금융시장에 정체되면서 자산 가격만 들썩거리는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트리거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면 낙관 쪽으로 동결이 장기화되면 비관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자산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대비가 특히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핵심 변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M2 증가율 추이입니다. 지금 4.7%인데 이게 5%를 넘어서면 유동성 과잉 경보가 켜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 방향입니다. 달러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환율 불안이 지속된다는 뜻이거든요.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좁아집니다. 셋째, 한미 금리차 변화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한 한국도 움직이기 어려워요. 이 차이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올해 한국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넷째, 소비자 심리 회복 여부입니다. 돈이 아무리 풀려도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면 경기는 안 살아나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하느냐가 실물 경제 회복의 관건입니다. 현금 비중은 최소 30% 이상 유지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하시고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달러 자산 분산 투자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금리에 민감한 자산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비중 조절이 필요해요. 반면 수출 호조에 힘입은 반도체 같은 수혜주는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중에 돈은 풀리고 있지만 이 돈이 실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마저 멀어지면서 시장은 갈 곳을 잃은 유동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장세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방향을 모른 채 뛰어들면 유동성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결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M2 증가율이 5%를 돌파하거나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서는 순간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